안녕하세요. 망튀예요. 오늘은 응급간호학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응급간호학 부분은 최근 임용에서 출제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부할 때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알아두면 실생활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분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응급간호학은 심폐소생술, 쇼크, 출혈, 손상, 환경응급 이렇게 5파트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를 설명드릴게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트리아지 체계와 스마트입니다. 트리아지 체계는 4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마다 색깔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좋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태는 긴급 상태이며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 예로는 A, B, C, D가 있는데요. 이는 단계가 아니라 기도 유지, 호흡, 순환, 의식 상태로 분류한 것입니다. A, 상기도 폐색은 완전 기도 폐색을 의미하고요. 이때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 폐색에는 완전 기도 폐색과 부분 기도 폐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다가 사례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 경우를 부분 기도 폐색이라고 해요. 즉, 이러한 경우에는 기침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완전 기도 폐색 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기침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입술과 얼굴에 청색증이 보이고 마치 손으로 목을 감싸지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는데요. 이를 초킹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빨리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요. 환자의 뒤에 서서 앉듯이 자세를 취하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검상돌기 아래와 배꼽 사이 복부에 두고 다른 한 손으로 이 주먹을 감싸줍니다. 이후에 강하고 빠르게 1초에 한 번씩 당기듯이 위로 밀쳐 올리면서 그 압력으로 이물질이 기도에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만약에 임산부의 경우라면 흉골의 중간, 즉 가슴 압박하는 위치에 실시해야 합니다. 영아의 경우 기어다니다가 작은 물체를 집어삼키는 일이 더 흔한데요. 이럴 때 아기를 뒤집어서 허벅지 위에 올리고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한 뒤에 양쪽 견갑골 사이를 5번 손바닥으로 세게 칩니다. 이후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뒤집은 뒤 가슴 압박을 5번 실시합니다.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을 때 우유를 먹고 나서 세츄레이션이 7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색증이 심해진 아기가 있었어요. 이때 이 방법으로 아기를 살렸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사실 응급처치는 이론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인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등 탁탁탁탁탁, 흉골 꾹꾹꾹꾹꾹. B, 호흡곤란, 개방성 흉부열상, 기흉, 천식 발작이 있고요. C, 심정지, 수축기 혈압 80 이하의 저혈압, 멈추지 않는 과다출혈, 저체온증, 청색증, 개방성 복부 열상, 맥박 소실이 동반된 골절이 있습니다. D, 의식 저하가 동반된 두부 손상, 경추 손상, 중증의 화상, 경련, 저혈당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 단계는 노란색이고요. 즉각적인 처치가 아니더라도 몇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안구외상, 다발성 골절,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응급 단계로 초록색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일 거예요. 처치가 몇 시간 지연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 골절이나 탈구, 피부 손상, 소량의 출혈, 경증 화상 등 학교 보건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이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응급 상태라고 하면서 달려오는데요. 실제로 보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연 단계는 검정색이고요. 이미 사망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응급 상태를 구분하는 이유는 많은 환자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누구부터 처치를 해야 하는지 정하기 위해서예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긴급과 응급을 구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스마트는 임용 16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였어요. 이 부분은 직접 기출문제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환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기억을 확인하고 이게 있다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됩니다. 아니오라고 평가되면 다음 항목인 호흡을 평가합니다. 이때 기억은 보행 가능성입니다. 호흡 평가 시 호흡이 없는 경우 기도를 유지한 뒤에도 무호흡이라면 지연 환자, 즉 사망을 의미하고 호흡이 있다면 니은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호흡수를 확인하는데요. 1분에 30회를 초과하면 빈호흡을 의미하죠. 이 역시 니은으로 분류됩니다. 정상호흡은 1분에 12에서 20회죠. 30회 이하로 측정되면 순환 상태를 확인하고 요골맥박이 만져지지 않거나 모세혈관 충혈 시간이 2초를 초과하면 출혈 상태라고 의심하고 지혈을 시킵니다. 이 역시 니은으로 분류되고요. 요골맥박이 측정되면 마지막으로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구두에 반응하면 응급 환자, 반응하지 않으면 니은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니은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정답은 긴급 환자였습니다. 트리아지 체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니은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기억 부분은 많은 고시생들이 혼란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단계별로 분류하고 긴급 환자부터 처치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데요. 대피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면 화재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부터, 그리고 부축하면 이동할 수 있는 환자,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 순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태가 위급한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분류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인증평가 준비 기간에 환자를 A, B, C 단계로 분류하고 침상에 적어둔 상태에서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하는 훈련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 심폐소생술입니다. 응급간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신기한 응급처치 같아요.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장 빠르게 시행해야 합병증 없이 소생시킬 확률이 높아지죠.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 4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뇌로 가는 혈류가 계속 감소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때부터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심폐소생이 성공되더라도 너무 지연이 되면 뇌 손상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A, B, C였지만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심장이 멈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슴 압박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어서 C, A, 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바로 1세 이하의 아기와 물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로 호흡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존 심폐소생술 순서와 동일하게 A, B, C로 진행하게 됩니다. 방법은 세세하게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보면 더 좋을 거예요. 가슴 압박의 정확한 위치는 흉골 하부 2분의 1이라고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의료인도 아닌 일반인이 이것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양측 유두를 잇는 가상의 선에서 가운데 부분, 즉 가슴뼈와 만나는 지점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유두가 너무 위에 있거나 너무 아래에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흉골 하부 2분의 1 지점이 됩니다. 환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편 상태에서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손두덩이 부분을 이 부위에 대고 하는데요. 이때 한 손은 쫙 펴고 다른 한 손은 위에 포개어 감싸집니다. 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하여 감싸지면 더 힘을 주기가 쉬워집니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1분당 100에서 120회로 진행하며 깊이는 5cm 정도로 합니다. 깊이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너무 얕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너무 깊게 하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약 학교에서 애니, 심폐소생술 인형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압박했을 때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심폐소생술 시 주의할 사항은 압박 후에는 충분히 심장이 이완되도록 원래 위치까지 올라와야 심실로 혈류가 충분히 충전이 되고 그래야지 다음 압박 시에 다시 충분히 분출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압박 위치가 자꾸 이동되지 않도록 손바닥이 피부에서 완전히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반복하더라도 효과가 매우 좋고요. 여유가 되어서 2인 이상 실시하게 된다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비율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 폐가 팽창이 되는데 이때 가슴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폐가 압박되어서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인공호흡은 1초에 1회 속도로 진행하며 이때 기도가 일직선이 되도록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두부 후굴하 거상법을 실시합니다. 인공호흡을 하면서 눈으로는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이 잘못 실시되면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위가 팽창되어서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요. 가슴 압박이 잘못 실시되면 너무 과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늑골 골절로 인해서 폐나 간, 위 등을 찔러서 장기 손상이 유발됩니다. 다음으로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살펴볼게요. 건물 내에 AED가 있는 경우 처음 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119 신고와 AED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CPR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기전으로는 적절한 전압을 주어서 심근 전체를 탈분곡시킨 뒤에 동반결절의 회복으로 심장 수축이 돌아오게 하는 원리인데요. 심실세동이나 맥박에 촉지되지 않는 심실빈맥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패드가 2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외 위치법을 적용하는데 우측 쇄골 아래에 하나를 붙이고 좌측 유두 아래 중앙 애과선에 하나를 부착해서 SA 노드에서 AV 노드 순으로 전기 충격이 이동하는 것처럼 패드를 부착합니다. 보통 패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위의 피부 손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 여기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전후 위치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좌측 흉골 부위 하나, 좌측 견갑골 밑에 하나씩 붙여서 앞뒤로 전극이 흐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자, 사용법은요. 먼저 전원을 켭니다. 안내 멘트에 따라서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는 안내가 나오면 환자로부터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모두 떨어지세요 라고 외친 뒤에 제세동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면 충전 버튼을 누르고 충전이 완료되면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혹은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사용을 반복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2번 쇼크. 쇼크 부분은 학부 때에도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었어요. 먼저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 저혈량성 쇼크, 시민성 쇼크, 분배성 쇼크로 구분이 되며 저혈량성 쇼크란 이름처럼 혈량이 부족해져서 쇼크가 온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는 출혈, 화상, 탈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화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화상은 쇼크까지 발생하진 않지만 중증 화상의 경우 모세혈관 투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성분들이 간질로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요. 혈관 내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광범위한 피부 손상으로 불감성 소실이 증가하게 되고요.
혈액검사상 특징으로는 포타슘이 증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셀이 깨지게 되면서 그 세포 내에 많이 들어있는 포타슘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상을 사정하는 방법으로는 응급 상황의 화상인지 화상의 위치와 깊이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응급 상황의 화상은 7가지가 있는데요. 흡입으로 인한 화상, 그래서 기도가 손상된 경우, 화상 부위가 얼굴, 회음부, 손, 발인 경우, 체표 면적의 20% 이상의 화상인 경우, 전기에 의한 화상인 경우, 외상이 동반된 화상인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화상인 경우입니다. 화상의 깊이는 1도부터 3도까지 있습니다. 1도는 붉은색으로 변한 경우예요. 우리가 여름에 태양볕에 탄 경우도 1도 화상에 해당됩니다. 이때에는 통증이 있고 부종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표피 화상을 의미하고요.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진행된 경우로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이때 특징은 수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1, 2도 정도의 화상의 경우에는 껍질이 벗겨지게 되거나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3도 화상은 피하지방 이하로 손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신경이 파괴되어서 통증이 없고 건조하고 단단하며 가죽 같은 느낌입니다. 검게 그을린 색으로 변하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화상의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구의 법칙을 이용하는데요. 머리 9, 팔 9, 2개니까 18, 다리 18, 2개니까 36, 몸통 36, 그리고 회음부 1을 더하면 100%가 됩니다. 사례를 보고 화상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찬물로 식히는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식혀주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열기 때문에 화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얼음을 직접 닿게 하는 행위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함으로 좋지 않습니다. 단 3도 화상의 경우에는 또는 체표 면적 20% 이상의 광범위한 화상의 경우에는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찬물에 식히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감염의 위험도 있어서 더더욱 안 되고요. 2도 화상의 경우 수포가 발견되면 이것을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포는 상처를 보호하는 막 역할을 해서 감염을 예방하고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화상의 일반적인 처치는 식힌 후에 화상 연고를 도포해 주는데요.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중증 화상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멸균 드레싱을 한 후에 이송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피부 이식이 수월해집니다. 화상 부위에 따라 옷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종이 진행되기 전에 반지나 팔찌 등 금속류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면 화상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수액으로 보충해 주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파크랜드 공식입니다. 2cc 곱하기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체표 면적으로 구하며 전 체중 2분의 1은 화상을 입은 후 첫 8시간 내에 주입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16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줍니다. 기출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문제는 임용 13년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구의 법칙으로 화상의 범위를 계산하고 파크랜드 공식으로 수액 복충 방법을 구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림을 보면 K양은 요리 실습 중에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양쪽 팔과 다리 앞면만 화상을 입은 상태인데요. 팔 하나가 9였는데 앞면이면 4.5이며 다리는 18이었지만 앞면이면 9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표 면적은 총 27%입니다. 수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4cc로 정해줬네요. 4 곱하기 50kg 곱하기 27%로 하면 5400cc가 나옵니다. 즉 화상을 입고 첫 24시간 동안 5400cc를 주입한다가 정답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첫 8시간은 2700cc를 주입하고 나머지 2700cc는 16시간 동안 주입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중에 컬링 얼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중증 화상의 경우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궤양입니다.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위장관 내 혈관이 수축되고 허혈되고 부교감 신경의 반응으로 위산 분비가 증진되기 때문인데요. ICP가 상승되었을 때 시상하부 자극으로 미준신경이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쿠싱 궤양과 비교해서 기입형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쇼크의 증상은 활력 징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체온과 혈압이 감소되고 약하고 빠른 맥박, 얕고 빠른 호흡이 특징이에요. 피부는 창백하고 건조합니다. 경정맥압은 감소되고요. 의식이 있으면 갈증을 호소합니다. 심박출량의 감소로 소변량이 시간당 30cc 이하로 감소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한 보상기전이 발동하게 되는데요. 쇼크의 보상기전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과 신장의 변화인데요. 심혈관계에서는 심박출량 감소를 인지하고 주요 장기로 우선적으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소동맥이 확장되어서 뇌나 심장 등의 중요한 장기로 혈액이 먼저 보내지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관이나 말초에는 허혈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장에서는 심박출량 감소를 인지하고 RAA 기전이 활성화되어 알도스테론 분비로 수분과 나트륨을 재흡수하면서 체내에 수분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변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또한 바소프레신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압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되어서 허혈이 악화되고 말초부터 괴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심박출량 감소로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분비로 심박동수가 증가되고 혈관 수축이 발생하고요. 시상하부의 갈증주추 자극으로 물이 마시고 싶어집니다. 일반적인 쇼크 시 응급처치로는 혈압이 감소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심장으로 귀환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다리만 높여주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주어서 보온을 해줍니다. 체온이 낮아졌다고 해서 연료법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화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연료법은 금기사항입니다. 점막이 건조하기 때문에 입은 적신 꺼즈로 덮어주되 구토 우려가 있어서 금식을 해야 하고요. 구토 가능성이 있으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측이를 취해주기도 합니다. 3번 출혈. 출혈 시 지혈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맥의 위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활력 징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쇼크와 동일하게 체온과 혈압이 감소되고 맥박과 호흡은 증가됩니다. 출혈 시 바이탈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출혈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큰 이슈였던 아동학대 사건 기억하시나요? 복강내 출혈의 경우에는 눈으로 출혈이 보이지 않지만 복부둘레가 증가되고 얕고 빠른 호흡, 약하고 빠른 맥박, 수축기 혈압 감소가 동반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였다면 출혈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혈의 양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혈액이 묻은 시트나 멸균 꺼즈의 무게를 측정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출혈 시 응급처치를 볼게요. 일반적인 상처 치료 시에는 상처 부위를 세척하는 게 우선이지만 출혈이 있다면 흐르는 물에 상처를 세척할 때 출혈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혈을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상처 감염을 방지하고 처치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후 지혈의 4단계를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 직접 압박입니다. 멸균 꺼지가 없다면 깨끗한 천으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꺼지가 혈액으로 젖으면 떼어내지 않고 완전히 지혈이 될 때까지 그 위에 추가로 꺼지를 덧대어서 압박해야 합니다.
만약에 꺼즈를 떼어서 교체하면 이 지혈되기 위해서 생겼던 혈소판 마개가 제거되면서 다시 출혈이 악화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거상시켜줍니다.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출혈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간접 압박을 실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혈점, 즉 상처 부위와 가까운 부위의 동맥을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지혈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한약 따릴 때 하얀 천을 막대기로 막 돌려서 쭉 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그 원리와 비슷한데요. 출혈 부위보다 조금 위에 면적이 넓은 천으로 감싸줍니다. 마지막을 조금 남기고 매듭을 지은 후에 막대기를 매듭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대기를 돌리게 되면 강한 압박이 가게 되는데요. 출혈이 멈출 때까지 단단하게 조인 후 이 막대기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직접 상처 위에다가 하면 안 되고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부위에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느슨해도 안 되지만 동맥순환이 완전히 차단될 정도로 너무 세게 해도 안 됩니다. 말초 부위는 노출이 되도록 해서 색깔을 관찰해야 하고요. 지혈대를 적용한 시간을 적어두어서 20분 내에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신경 손상과 괴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출혈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키셀바 부위인데요. 이 부위는 점막이 얇고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 피가 나온다는 게 감지가 되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손가락으로 양쪽 비중격을 압박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콧볼이 아니라 콧볼 위에 단단한 물렁뼈 부위를 압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5에서 10분 정도 되면 지혈이 되지만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지혈제를 바른 꺼즈로 패킹을 해줍니다. 콧등 부위에 냉찜질을 해도 효과가 좋고요. 만약에 목으로 피가 넘어오는 느낌이 들면 삼키지 않고 뱉어내야 하는데 이 역한 냄새 때문에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비출혈은 정말 흔히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셀린을 살짝 바른 꺼즈로 패킹해서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지혈도 웬만하면 잘 되지만 간혹 30분 이상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을 막으면 반대쪽으로 흘러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응급처치 후에 이비인후과를 보내어서 출혈의 원인도 확인하고 레이더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비염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약도 함께 복용하도록 했더니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4번, 손상에는 다양한 응급처치를 모아보았어요. 상처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오염물질이 많다면 세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처는 이 오염 정도에 따라서 회복이 결정되거든요. 특히 흙이 많았던 곳, 상처가 너무 너덜너덜하게 갈린 경우에는 진물도 많이 나고 회복된 후에도 흉이 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상처가 났을 때 초기에 얼마나 소독을 잘했느냐는 이 상처의 회복을 결정하거든요. 멸균 식염수로 흘려보내어서 상처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만약에 식염수가 없다면 흐르는 수돗물로 씻어내줍니다. 그리고 주변을 소독하고 멸균 드레싱을 실시합니다. 상처의 상태에 따라 드레싱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골격계 손상에는 대표적으로 염자와 골절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통증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삐었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염자의 경우에는 통증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심하다면 발적과 부종까지 나타나지만 통증과 부종이 심하고 반상출혈이 동반되었다면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움직여보게 해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프라이스 또는 라이스로 암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보호,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으로 처치를 합니다.
급성기 24시간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이지만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고 움직일 때 마찰음이 들리고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곳이 움직이는 가성운동 등이 나타나고요.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골절된 뼈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고정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뼈가 밖으로, 피부 밖으로 돌출된 경우에는 출혈이 심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멸균 꺼즈를 돌려 감아서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고 외부 압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게 충분히 감아준 뒤에 주변을 압박해서 지혈하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안구 손상. 일반적으로 안구에 이물이 들어가면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이물이 보이면 안검을 뒤집어서 깨끗한 면봉으로 닦아내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식염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며 눈을 여러 번 깜빡이게 합니다.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를 유발하게 되므로 절대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고요. 전방 출혈의 경우에는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 출혈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앉은 자세, 그리고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대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눈에 무언가가 박힌 경우, 샤프심이 박혔다, 유리가 박혔다 하는 경우에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변을 꺼즈와 붕대로 감아서 고정하고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종이컵으로 눈을 보호해주고요. 반대쪽 눈도 안대로 가려줘서 눈의 움직임을 제한해 주어야 합니다. 망막박리는 시력이 매우 나쁜 학생이거나 물체의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증상은 눈앞에 번쩍이는 섬광이 나타나고 마치 커튼을 친 것 같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안구의 통증은 전혀 없지만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처럼 어두운 점이 보이고요. 시력도 감소됩니다. 이런 경우 망막박리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안대를 착용하고 의심되는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해서 안정을 취해줘야 합니다. 절단 부위 응급처치입니다. 만약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된 경우 절단 부위는 지혈 간호를 적용하면 되고요. 절단된 조직을 찾아내서 병원으로 함께 이송해야 하는데요. 절대 세척하지 않고 마른 꺼즈로 감싼 뒤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밀폐시켜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밀폐시킨 절단된 조직을 얼음이 담긴 통에 담아서 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보냅니다. 이 절단된 부위가 물에 젖지 않고 얼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빨리 보내야 접합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상입니다. 여름철 야외에서 뱀에 물린 경우, 특히 독사에게 물린 경우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멸균 드레싱을 실시한 뒤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서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예방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만약에 벌에 쏘인 경우에는 벌침이 남아있다면 카드 모서리로 긁어서 제거해주고 상처 부위를 비눗물이나 암모니아수로 소독해주는데요. 전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치아 손상입니다. 제가 중학교 근무를 3년 동안 하면서 치아가 빠진 경우가 3번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이게 유치인지 영구치인지를 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유치면 지혈을 해주는 간호로 그치지만 영구치인 경우에는 치아를 다시 이식할 수 있게 병원에 보내야 하거든요. 치아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치관을 잡고 차가운 우유나 식염수에 담궈서 치과로 보냅니다. 만약 보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혀 아래에 물고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치아 뿌리에 있는 인대가 마르지 않고 손상이 안 될수록 이식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번 환경응급. 환경응급에는 열성질환, 동상, 저체온증,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성질환에는 종류와 발생 기전, 그리고 응급처치를 비교해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열 경련은 고온에 노출되어서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 의한 교감신경 작용으로 심한 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분과 나트륨이 과다하게 소실되어 나트륨 부족으로 인한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여름철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맹물이 아닌 이온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간호입니다. 두 번째, 열성 피로는 주로 일사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흔히 표현하는 더위 먹은 증상을 말합니다. 고온에 노출되어서 심한 발한이 발생하는 열경련의 기전과 동일한데, 그로 인한 저나트륨이 아니라 탈수로 인해 심박출량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주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죠.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 열성 실시는 옛날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다가 가끔씩 학생들이 쓰러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꼭 예쁘고 가녀린 애들이 쓰러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열성 실신입니다. 고온에 노출된 환경에서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심장의 귀환량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 심박출량이 감소되어서 발생하는데, 오래 서 있는 자세로 인해 이게 악화되면서 대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 허혈 상태가 되어 기절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지럽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네 번째, 열사병은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고온에 오래 노출된 상태에서 체온 조절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발한이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 체온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체내에 열이 축적되어서 그 결과 세포 손상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장기들이 고열로 인해 굳어가면서 기능을 잃게 되어 사망하는 원리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계란에 열을 가하면 굳게 되지만 다시 녹게 할 순 없죠. 이때의 증상은 매우 건조하고 빨갛고 뜨거운 피부인데요.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간호입니다. 40도 이상의 고열 시에는 일단 39도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얼음물에 환자를 담그기도 하고, 선풍기 바람과 냉수 마찰 요법 등으로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저체온증이 될 수 있으므로 체온을 계속 확인하면서 정상이 되면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젖은 몸을 잘 닦아서 건조한 천으로 덮어서 보온을 해주어야 합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발열 시에는 해열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동상과 참호족은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동상은 0도 이하의 환경에서 세포 조직이 얼어서 발생하는 거고요. 참호족은 주로 젖은 발이 1에서 10도 정도의 낮은 환경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손상입니다. 특히 겨울에 군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젖은 옷을 제거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간호입니다.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물에 빠진 경우 특히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기초대사량의 변화로 체온이 달라지는데, 주로 노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체온이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피하 지방층이 감소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복용한 약물에 따라 처치가 달라집니다. 표를 보고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약물 중독의 응급처치는 구토를 유발해서 약물을 제거하고, 병원에서는 위세척을 하는데요. 1시간 이내에 실시하면 가장 좋고, 아무리 늦더라도 3, 4시간을 넘기면 약물이 위를 통과하고 난 이후라서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복용한 약물에 따라 해독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차코를 투여해서 약물을 흡착시켜 배설하도록 하는 처치도 합니다. 그런데 구토나 위세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산이나 알칼리를 섭취한 경우입니다. 구토를 하게 되면 다시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서 손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찬 우유나 물을 100에서 300cc 정도 마셔서 희석시켜 주는데요.
강한 산성의 경우에는 응급처치 없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약물에 따라 처치가 달라지므로 약물 중독의 경우 원인 물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상으로 간호학 이론 정리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